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선 돌석은 일부러 육조 거리를 지나 비변사 쪽으로 애돌러 걸었다.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형국도 보고 생각도 정리할 참이었다. 꽤 이른 시각이었지만 거리에선 활력이 느껴졌다. 왕이 상복을 벗고 나자 그간 초상집 같았던 도성 분위기는 말끔히 사라졌다. 옷차림도 일변해서 오방색 중에서도 백색과 흑색은 눈에 띄게 줄었고 청색과 적색이 많아졌다. 계절적으로 가을과 겨울에 해당하는 백색과 흑색이 승하한 선왕을 상징한다면 봄과 여름에 해당하는 청색과 적색은 현재의 왕을 상징했다. 돌석은 세상의 빠른 변화에 매운 고초라도 씹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다. 도나문 앞에 이르자 돌석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금천교를 건넜다. 그리고 상회원에 들어가 의대실 탁자 안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장인들과 침선비들이 얼굴을 보일 시각까지는 다소 여유가 있었다. 거리의 변화도 그렇지만 궁 안에서도 여러 가지 미묘한 기운이 흐르는 것 같았다. 왕이 본격적으로 운신하기 시작하자 그간 물속에 잠긴 듯 조용했던 다양한 움직임이 이해관계에 따라 서서히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궁은 늘 권력을 둘러싼 세력 사이에 음모와 경쟁으로 바람 잘 날이 없는 곳이었다. 돌석도 궁의 속성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런 분위기에 제대로 섞이지는 못했다. 그는 미시에는 사대부 부인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쳐야 했고 술시에는 궐 밖에서 영의정과 병판을 만나야 했다. 정경 부인이 주도하는 바느질 모임은 바느질을 핑계로 고관 대작의 부인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일종의 사교 모임이었다. 궐 안의 소문들이 벌이 꿀을 빨듯 바느질 모임으로 빨려들었다. 이들은 때에 따라 의도적으로 소문을 지어내거나 퍼뜨리는 역할도 했다. 궐 안의 내명부와 관련된 사정에 관해서는 이들 사이에서 오가는 말이 빠르고 정확할 때가 많았다. 이런 모임의 성격 탓에 돌석은 꽤 신경이 쓰였지만 궐 안팎 소식을 들을 수 있어 바느질을 비롯해 의대와 관련된 내용을 소신껏 가르치려 애쓰고 있었다. 돌석은 의대실 한쪽에 놓인 궤를 열고 사대부 부인들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용품 몇 가지를 미리 꺼내 챙겨놓았다. 그래도 부인들의 모임은 입만 조심하면 별 탈은 없었다. 그러나 영의정의 호출은 왠지 껄끄럽게 느껴졌다. 이 노회한 능구렁이는 당대의 정치를 훤히 꿰고 있는 데다 최근 들어 왕을 향해 조금씩 각을 세우고 있는 눈치였다. 언제부터인가 궐에서는 왕권과 신권 사이 대립이 치열해졌고 그에 따라 살벌한 정치적 정변이 이어지곤 했다. 권자에 오른 왕과 신권을 대표하는 영의정 사이에서 까딱 잘못하면 한순간에 목이 날아갈 수도 있었다. 실제로 궁 안의 분위기는 한 치 앞도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예민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돌석은 영의정이 보자고 한 이유가 궁금하고 두려웠다. 어느새 연꽃이 활짝 핀 부용지의 풍경은 언제 봐도 운치 있었다. 연꽃 사이사이로 느리게 헤엄치는 붉은 잉어들은 마치 채목화 속의 신선들처럼 그 모습이 한가롭게 그지없었다. 고관대작의 부인들은 부용정 안에서 서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모두들 한 손에 바늘을 쥐고 있었으나 정작 바느질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눈치였다. 돌석은 부인들의 태도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부러 바느질 기법 중에서도
특히 까다로운 누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누비는 옷감과 옷감 사이에 솜이나 털을 넣어 보온하는 겨울옷을 만드는 데 쓰는 방법입니다. 바느질 땀수와 넓이에 따라 새누비, 잔누비, 중누비 같은 방법이 있습지요. 그리고 모양에 따라서 오목누비, 볼록누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돌석은 평소보다 목소리를 높였다. 누비는 다른 바느질보다 몇 배나 집중력이 필요한 것이 차분한 마음이 한순간이라도 흔들리면 바늘도 따라 흔들리고 결국 땀수가 틀어져 버린답니다. 그래서 누비는 옷을 짓는 기술이지만 정신 수양에도 큰 도움이 되는 기술입지요. 그런데 어침장님, 정경 부인이 입으신 저고리빛이 참으로 고운데 저건 무슨 비단이옵니까? 돌석은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 저게 바로 최근에 청에서 유행한다는 바로 그 저고리 맞습니까? 돌석의 대답 여부와 상관없이 부인들의 대화가 이어졌다. 역시 정경 부인이십니다. 어찌 그리 빠르게 손에 넣으셨습니까? 부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경 부인의 저고리를 칭찬하기 시작했다. 옷이 아름다우면 무얼 하나 젊음이 곧 아름다움인 것을. 정경 부인은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짐짓 겸손하게 말을 받았다. 꼭 그렇다고 할 순 없지요. 중전께선 지압이 손길 한번 닿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들으셨습니까? 전하께서 병판의 의식을 궐로 부르라 하셨답니다. 한성판윤의 부인은 한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마치 대단한 비밀이라도 발설한다는 듯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정말입니까? 그럼 중전께서는 설마 이제... 귀를 기울이던 이조 판서 부인은 깜짝 놀란 듯 언성이 높아졌다. 말 조심들하게. 아직은 이 나라의 국모이시네. 정경 부인은 형식적인 말투로 짐짓 타이르는 채 했다. 아니 그런가. 정경 부인은 어침장의 의중을 떠보려는 듯 답을 바라는 말투로 물었다. 병판의 여식이라는 말에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진 돌석은 천천히 허리를 숙이며 영의정과의 저녁 약속이 이 일과 연관이 있으리라 짐작했다. 부인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가 사실이라면 머지않아 고란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칠 판이었다. 한성판윤 부인의 말에 사대부 부인들은 모임에 참가한 보람이 있다는 듯 꽤 즐거워하고 있었다. 이들의 웃음소리는 부용로를 넘어 부용정 전체로 울려 퍼졌다. 바로 그때 부용로로 오르던 왕비는 걸음을 멈추고 부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마마, 길을 돌리올지. 지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왕비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왕비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워버리고 당차게 부용정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사대부 부인들은 전혀 예기치 못한 왕비의 방문에 당황하여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은 무슨 차를 드시고 계십니까? 발없는 향기가 부용정 담 너머까지 날아와 이 사람 걸음을 재촉하네요. 왕비는 짐짓 밝은 모습으로 자리에 앉았다. 높은 처마 쪽을 향해 있던 취향루의 들창문들이 닫혔다. 취향루에는 고급 기생집답게 방마다 잘 짜인 들창문이 별도로 붙어 있었다. 어느 시점인가부터 취향루 손님 중에 고관 대작이 많아지면서 방 안에서 오가는 말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려는 기방 주인의 배려였다. 밖에서 들창문 내리는 소리가 나자 영의정은 헛기침을 하고
보료에 편히 기대앉았다. 비록 등은 굽고 머리는 백발로 뒤덮였어도 형형한 눈빛만은 상대를 제압하는 힘이 있었다. 오랜 세월 정치판에 머물며 온갖 풍파를 거치고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오른 인물답게 영의정의 얼굴에는 모사꾼의 잔영도 짙게 깔려 있었다. 영의정을 깍듯하게 받드는 병판의 모습은 여러모로 영의정과 대조적이었다. 병판은 기골이 장대하고 호방한 인상이라 누구라도 무관 출신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얼굴은 삼국지의 장비를 연상케 했지만 가부가 분명한 데다 인정도 있어 병조에서는 다른 사람이 제법 많았다. 저죄된 표정을 짓고 있는 영의정과 달리 병판은 기분이 좋은지 희색이 만면하여 기녀가 술을 따르는 대로 잔을 피웠다. 영의정 맞은편에 앉은 돌석은 원래 무표정한 인상이었지만 잔뜩 긴장한 듯 얼굴이 굳은 데다 자세마저 웅크리고 있어 건장한 병판과 뚜렷하게 대비되었다. 돌석의 잔에 술을 따르던 기녀는 술잔을 쥔 돌석의 손을 보고 깜짝 놀라 말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무슨 일을 하시기에 손이 온통 굳은 살에 상처투성이 옵니다. 돌석은 슬쩍 손을 내려 술상 아래로 감췄다. 무어라, 손이 어떻다고? 병판은 기녀의 말이 영 거슬렸는지 탁 하고 술상을 내리친 오른손을 보란듯이 그대로 두었다. 병판의 돌발적인 행동에 기녀들만이 아니라 돌석도 깜짝 놀라 영문을 모른 채 눈을 껌뻑였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술상 위에 놓인 병판의 손도 어침장의 손 못지않게 크고 흉한 상처투성이었다. 이건 전하를 위해 칼을 들었던 손이고 어침장의 손은 전하의 의대를 만들려고 평생 바느질에 매진해온 손이니라. 아름답지 않느냐? 돌석은 병판에 당당하고 자부심이 넘치는 일갈에 가슴이 뭉클해지며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영의정은 돌석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기녀들에게 손짓하여 물러가게 했다. 이제 몇 달만 지나면 양반이 된다 들었네. 하긴 출신이 뭐 그리 중요하겠는가. 영의정은 애써 부드러운 음색으로 말하면서 돌석의 표정을 넌지시 살폈다. 주상전하 또한 천하 무술이 몸에서 태어나셨지. 그렇지 않은가? 비수처럼 가슴을 파고드는 병판의 예리한 직설에 돌석은 깜짝 놀라 감히 병판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왕의 옷을 지어주면서 왕이 자신의 출생에 대해 품고 있는 복잡 미묘한 감정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본 돌석이었다. 왕의 이런 감정엔 하찮은 자극에도 예기치 않게 폭발할 수 있는 예민한 구석이 있었다. 한나라의 국방을 총괄하는 병판의 입에서 거침없이 천한 무술이라는 단단하게 봉인된 금기어가 튀어나오자 돌석은 간이 콩알만하게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자네도 들었겠지만 곧 병판의 여식이 전하의 승은을 입게 될 것일세. 침장 자네가 가래식 때 입을 옷을 좀 만들어주겠나? 영의정의 목소리는 병판의 비수처럼 금속성으로 변해 있었다. 소신은 전하와 중전마마의 의대만을 만들 뿐이옵니다. 말을 아끼던 돌석이 원칙대로 고했다. 어허, 이 사람이 어르신 부탁을 듣고도. 병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자네도 이제 세상 일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걸 알만한 나이가 되지 않았는가? 영의정은 병판에게 괜찮다는 듯 손사래를 치며 돌석에게 미묘한 말을 건넸다.
병판의 여식이 장차 계비가 될지 누가 알겠는가? 아니 그런가? 하하하. 영희정의 웃음소리는 그리 될 수밖에 없으니 현명하게 선택하라는 일종의 협박 섞인 충고였다. 돌석은 영희정과 병판의 표정을 번갈아가며 조심스럽게 살폈다. 알 수 없는 불안이 등을 타고 흘렀다. 자네나 나나 위험한 물건을 다루는 사람들 아닌가. 허허, 자, 한 잔 드시게나. 병판이 잔을 들자 돌석도 따라 들었다. 두 사람을 바라보던 영희정도 흡족한 얼굴로 잔을 들었다. 그래, 그래. 자네들은 위험하고 날카로운 걸 잘 다루는 사람들이지. 그렇고 말고 한 잔 쭉 들게나. 세 사람은 마치 도원 결이라도 하는 듯 술잔을 단숨에 비웠다. 영희정과 병판은 돌석에게 할 말을 제대로 건넸다는 듯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돌석은 문 밖을 나서는 두 사람에게 인사하고 영희정이 앉았던 보료에 몸을 기댄 채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낮에는 부인들이 대놓고 왕비를 무시하더니 밤에는 대신들이 왕비를 갈아치우려고 작당을 하고 있네. 돌석은 의대만 바라보고 살아온 자기 인생이 왕비를 둘러싼 권례 정치적 음모에 엮일 것 같아 몹시 불안했다. 병판 딸의 가래복을 만드는 일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충분히 있었다. 왠지 스산한 쓸쓸함이 밀려왔다. 지금 자신에게 닥친 일이 엄청나게 중차대한 문제였지만 돌석에게는 속내를 터놓고 맘 편히 상의할 사람 하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때였다. 문 밖에서 잠시 고성이 오가더니 와장창하면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돌석은 긴장해서 문틈을 살짝 벌리고 밖을 내다보았다. 누군가 주사를 부리는 것 같았다.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새나왔다. 돌석은 밖으로 나가 마당 쪽을 바라보았다. 값비싼 도포 차림의 양반 몇몇이 기생 하나를 둘러싸고 고함을 치고 있었다. 이런 멍청한 년이 감히 이게 어떤 옷인 줄 알고 술을 쏟아. 화려한 비단 도포를 입은 사내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급기야는 기생이 머리채까지 잡고 흔들었다. 한술 더 떠 일행인 양반 하나가 기생의 뺨을 때렸다. 어린 기생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벌벌 떨고 있었다. 어량이 놀란 표정으로 마당으로 달려나왔고 그들을 공진이 뒤따랐다. 소녀가 변상하여 드릴 테니 제발 용서해 주옵소서. 어량이 그중 한 양반의 도포자락을 부여잡고 애걸했다. 변상, 니년들 몸뚱이를 팔아봐라. 어디서 이런 걸 살 수 있는지. 그 순간 어량은 양반의 도포자락을 손에서 놓으며 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말씀이 지나치신 듯합니다. 이 년이 감히 어디서... 그때였다. 공진이 나서 어량을 때리려는 사내의 손을 잡고 지그시 내리눌렀다. 네 이놈! 어디 천거 주제에 함부로 양반의 몸에 손을 대느냐? 뭐? 천껏? 공진은 양반의 얼굴을 내리칠 듯 주먹을 높이 쳐들었다. 순간 양반 일행은 움찔하며 몇 발짝 뒤로 물러섰다. 여기요! 여기! 공진은 기둥 옆에 서 있던 돌석을 발견하자 큰 소리로 부르며 뛰어갔다. 양반 일행은 공진의 돌발적인 행동에 잠시 멍한 표정으로 돌석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공진은 난감해하는 돌석의 팔을 잡아 끌었다. 어허, 자네 지금 이게 여보게. 니들 다 죽었어. 이분이 누군지 알아? 어침장이시라고 어침장. 돌석은 시선을 돌리며 연신 헛기침을 해댔다. 어침장? 사내놈이 바느질이나 하는 주제에 어침장은 무슨 얼어 죽을. 어린 기생의 머리채를 잡아챘던 사내는 경멸하는 눈빛으로 돌석을 쏘아보며 막말을 해댔다. 그러나 뒤에 서 있던 양반 하나가 넌지시 귓속말을 하자 사내는 흠칫 놀라며 돌석을 바라보았다. 좋다. 지금 내 놈들이 한 짓은 눈 감아주도록 하마. 허나 내 이 귀한 옷을 망친 이년만은 절대 가만두지 않을 터. 어떠냐? 미년 몸뚱이를 팔아 변상하겠느냐? 아니면 내 수청을 들겠느냐? 막무가내로 행패를 부리던 사내의 태도가 상당히 누그러졌다. 소녀. 어린 기생은 울먹이며 망설였다. 아, 나 진짜 대단치도 않은 옷 하나 가지고 수청을 들라 말아야. 그거 다시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야. 만들어? 네가? 허허, 내 이놈. 이게 어떤 옷인지나 알고 하는 소리냐? 이 옷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청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비단전 대명당에서 파는 조화금이라는 최상품 비단으로 만든 옷이 올시다. 갑자기 사내의 말을 자르며 돌석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조화금은 예로부터 중국 황실에 진상되는 최상품 비단을 말하는데 조화금의 조자가 우리 조선을 뜻한다는 걸 설마 우리 나으리께서 모르시는 건 아니겠지요. 돌석의 말은 청산유수처럼 흘렀다. 내가 모를 리가 있겠느냐. 돌석의 말에 기가 꺾인 사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런데 이건 모양만 같을 뿐 빛깔로 봐선 그보다 못한 명주비단인데 아무래도 나으리께서 속아 사신 듯 합니다. 뭐야, 그럼 짝퉁이야? 공지는 조롱하듯 한마디 내뱉고는 사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내 놈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사내는 부릅뜬 눈으로 돌석을 노려보았다. 소인 궐에서 바느질한 세월만 30년이 올시다. 저와 내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어느새 돌석의 뒤로 수십 명의 기녀가 도열해 있었다. 양반들은 돌석의 단호한 어투에 기가 죽은 듯 서로 눈치를 살피더니 젠걸음으로 취향루를 빠져나갔다. 공지는 돌석의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30년 바느질 인생의 무게를 보여주듯 돌석은 유독 왼쪽 어깨가 비스듬히 기울어 있었다. 공지는 처음으로 돌석의 그 비스듬한 뒷모습에서 은근히 풍기는 사람 냄새를 맡았다. 부동자세로 서 있던 돌석은 볼일을 다 보았다는 듯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취향루를 나섰다. 공지는 돌석의 뒤를 따라 나섰다. 아유, 아주 속이 다 시원하네. 공지는 친한 척하며 돌석의 옆에 나란히 서서 걸었다. 발길을 옮기던 돌석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정색하며 공진을 노려보았다. 잘 들어라. 네 놈이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인지 내 알 바 아니나. 난 어침장이다. 너처럼 근본도 없는 놈하고 한편 후 엮일 그런 인생이 아니란 말이다. 알겠느냐? 돌석의 말은 비단을 자르듯 단호했다. 에헤이, 방금 전에 양반놈들하고 싸울 때도 내 편을 들어주시고선 갑자기 왜 또 그러시오? 공지는 능글맞게 대답했다. 하나만 묻자. 너는 사내놈이 왜 옷을 만드는 게냐? 글쎄요, 기생들한테 공술이나 얻어먹으려고. 공진의 황당한 대답에
도석은 말문이 막혔다. 오침장어른 곧 양반된다면서요? 공지는 마치 자기가 양반이라도 되는 것처럼 해맑은 표정으로 희죽거렸다. 맨 양반들 옷만 지어주시다가 직접 입을 도포 한 벌 멋들어지게 지어 입으시면 아주 기분 째지시겠네. 우습냐? 우습긴 개나 소나 명품에 미친 세상 아닙니까? 아까 그놈들이 입은 도포 못 보셨소? 눈도 없는 놈들이 몸에 걸친 비단이 어찌나 안쓰럽던지. 공진의 너스레에 돌석이 입꼬리가 실룩거렸다. 오, 표정을 보니 뭔가 있네 있어. 내 말 맞죠? 혹시 벌써 만들어둔 거 아니요? 어허, 이 사람이. 돌석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뭐 굳이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겠지. 돌석의 말투가 살가워졌다. 최고급 옥색 비단에 소매를 여기까지 오게 아주 크게 만들 걸세. 돌석은 은근한 미소를 품은 표정으로 말했다. 나라면 거기에 소매끝만 좁게 하고 밑은 둥글게 퍼지게 할 거요. 물고기 배처럼. 공지는 머릿속으로 옷의 모양새를 상상하는 듯 들뜬 표정으로 말했다. 옷고름에는 금실로 술을 놓고 허리에는 방울도 달고. 돌석이 즐거운 듯 말을 이었다. 방울은 좀 촌스럽지 않나? 오기면 몰라도. 내 옷일세. 돌석은 공진을 째려보았다. 아, 알았어요. 아예 쌍방울로 달지. 뭐라? 저기 저 달 보이시죠? 눈을 감아봐요. 눈은 왜? 아이 참, 일단 감아보시라니까요. 어서요. 돌석은 아이처럼 때를 쓰는 공진의 강요에 못 이겨 얼른 눈을 감았다. 저 밤하늘에 뜬 달을 상상해 보세요. 공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달처럼 노란 천두루마기엔 저 별들을 수놓고 동정은 두껍게 만들고 아주 크고 둥근 갓에는 금색 실로 구슬을 꿰n 가끈을 다는 거죠. 그리고 걸을 때마다 살짝 드러나게 해처럼 붉은색 안감을 붙이는 거예요. 그걸 입고 저 다리를 걸으면 절구지라는 토끼들도 어침장어른을 부러워하는 눈으로 바라볼 거예요. 공진의 말을 듣고 있는 동안 돌석의 머릿속에서는 이상하리만치 또렷하게 옷의 모양새가 떠올랐다. 양반되는 날 말하세요. 이 몸이 옷 한 벌 쨍하게 만들어 드릴라니까. 날 광대로 만들려는 게냐. 하하하. 돌석은 평소답지 않게 큰 소리로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오랜만에 마음 놓고 터뜨린 웃음이었다. 영롱한 달빛이 두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듯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다. 왕비는 지미를 앞세우고 서둘러 대조전을 나섰다. 이른 시간인데도 왕비는 이마를 스치는 바람에서 약간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왕비는 종종 몸에 좋은 차를 골라 아침 일찍 희정당을 찾곤 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궐 안에 있어도 용안을 배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왕비가 희정당 초입에 들어서자 왕은 이미 침전 앞 돛돌에 내려서고 있었다. 왕비는 왕의 용안이 수척한 데다 안새까지 누르죽죽해지자 그것이 마치 자신의 잘못인 양 명치끝이 저렸다. 만기라는 말이 뜻하듯 왕의 삶은 과도한 업무의 연속인데다 상상을 초월하는 정치적인 소용돌이의 중심에 놓인 터라 아차하는 순간에 기력이 모조리 소진될 수 있었다. 왕비는 왕의 옥체가 상복을 입었을 때보다 더 여윈 듯해 몹시 안타까웠다. 왕 가까이서 무엇이든 함께 나누고 싶었지만
이상하리만큼 왕은 왕비에게 작은 틈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이런 왕의 태도 때문에 자신을 둘러싼 소문이 권례에 파다하게 퍼져 있다는 사실을 왕비도 잘 알고 있었다. 소문이란 거래 특징을 드러내는 일종의 잣대기도 했다. 그런 탓에 거래 속성을 잘 파악하는 이들은 소문을 능수능란하게 활용할 줄도 알았다. 왕비는 본의 아니게 권례 소문의 좋은 재료가 되어버렸다. 중전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조선의 국모라는 상징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례의 내명부를 총괄하는 실질적 지위까지 담보하고 있었다. 왕비는 물론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중전이기 이전에 한 남자의 아내이기도 했다. 왕비는 왕과 부부의 정을 온전히 채우지 못한 채 살아가는 현실에 늘 애틋한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사대부 처들의 수다에서 병판에 여식 운운하는 대목을 듣고는 궐 뒤편의 안산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왕의 얼굴이 수척한 만큼 왕비 얼굴에도 그늘이 드리웠다.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전하. 왕비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무난 인사를 드렸다. 중전도 잘 지내셨소. 궁이란 곳이 사람을 잊게 만드는구려. 허허. 왕은 뜻밖이라는 표정으로 헛웃음을 흘렸다. 왕비 앞에 있던 지밀상공은 능숙하게 찻잔이 놓인 장반을 왕에게 올렸다. 요즘 배앓이를 하신다들어 복령차를 만들어 보았사옵니다. 왕비와 마주하기가 불편한 듯 왕은 어서 자리를 뜨고자 찻잔을 단숨에 들이켜더니 뜨겁다는 듯 입술을 둥글게 오므렸다. 다음엔 식혜가 좋겠소. 왕비는 어두운 표정으로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왕은 왕비를 뒤로 한 채 오래전 기억을 더듬으며 희정당 밖으로 나섰다. 꽃밭에서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경쟁하듯 자태를 뽐냈다. 꽃밭 근처에서는 애떼고 아리따운 처녀들이 투호놀이를 하고 있었다. 유독 수줍음을 많이 타는 어린 왕자는 난간의 기둥 뒤에 숨어 처자들을 몰래 훔쳐보고 있었다. 왕자는 무척 흰 얼굴에 눈망울이 초롱초롱 반짝이고 삼단 같은 머리채가 유난히 검은 한 처녀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긴 막대를 잡은 처녀의 희고 긴 손가락은 왕자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을 잔상을 남겼다. 처녀도 왕자의 시선이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눈치였다. 처자는 왼손으로 뺨을 만지며 살며시 고개를 돌려 왕자에게 흘끔 눈길을 주었다. 처녀의 시선과 마주친 순간 왕자 입에서는 저절로 앗하고 짧은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처녀의 하얀 손끝은 붉은 입술을 살며시 건드리며 말없는 말을 간절히 전하고 있었다. 왕자는 손끝이 전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왕자도 손끝으로 자신의 입술을 만지며 처녀를 바라보았다. 순간 처녀의 입가에 은은한 미소가 흐르더니 오른손에 쥔 막대가 포물선을 그리며 항아리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왕자는 그 항아리가 자신의 가슴이라도 되는 듯 짜릿하고도 달콤한 아픔을 느꼈다. 그때였다. 어린 왕자는 오른쪽 어깨가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돌려보니 형이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다. 형은 거기 뭐 볼 게 있다고 그러고 있느냐는 핀잔과 처녀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어린 아우를 놀리고 싶은 장난기가 뒤섞인 묘한 표정을 지었다.
아직 옅된 티를 벗지 못한 작은 왕자와 벌써 의젓한 티가 나는 큰 왕자는 단지 6살 차이였지만 두 사람 사이엔 건널 수 없는 심연이 가로놓여 있었다. 천진난만한 작은 왕자와 달리 큰 왕자는 이미 어른의 세계에 한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형의 장난기 어린 미소에 부끄러움을 느낀 어린 왕자는 두 뺨이 화끈거렸다. 저 아이냐? 큰 왕자는 우물쭈물하는 아우의 어깨를 툭 치더니 성큼성큼 주암루 쪽으로 걸어갔다. 어린 왕자가 주함루에 도착했을 땐 10명이 넘던 처녀 중에서 선발된 5명만이 남아 있었다. 연로한 부왕은 큰 왕자 옆에 서서 5명의 처녀를 지그시 내려다보았다. 파란만장한 세월을 헤쳐온 부왕의 이마에는 박고랑처럼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종이라도 뚫으듯 예리했다. 몸은 이미 노쇠하여 기력이 없었지만 등 뒤로부터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뻗치고 있었다. 부왕은 5 처녀 모두가 마음에 드는지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부왕은 큰 왕자를 남겨놓고 홀로 천천히 걸음을 옮겨 주암루 한편에 있는 난간을 두 손으로 짚고 부용지를 내려다보았다. 만감이 교차하는 듯 부왕의 입에서 짧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작은 왕자의 시선은 큰 왕자의 어깨 너머를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투호 놀이를 하던 흰 얼굴의 처녀가 서 있었다. 큰 왕자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자 왕자의 몸에 가려 처녀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순간 작은 왕자는 움찔하며 주먹을 쥐었다. 손바닥은 땀으로 미끈거렸다. 큰 왕자는 그녀 앞에서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작은 왕자는 목석처럼 서 있는 형의 모습을 보면서 입안이 바싹 말랐다. 큰 왕자는 골똘히 생각에 잠긴 듯 한쪽으로 고개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 틈새로 처녀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작은 왕자는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그녀와의 사이엔 단단히 쌓아 올린 성벽처럼 큰 왕자가 버티고 있었다. 불과 10여 척 남짓 떨어져 있었지만 그 거리가 작은 왕자에게는 아득히 멀게만 느껴졌다. 한동안 같은 자리에 서 있던 큰 왕자는 손을 내밀어 오른쪽에 있는 다른 처녀의 손을 잡았다. 불쑥 손에 잡힌 처녀는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가 싶더니 이내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다. 부용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부왕은 몸을 돌려 큰 왕자가 선택한 처녀를 바라보며 대견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큰 왕자의 왕자비 간택은 그렇게 끝났다. 아바마마. 큰 왕자가 부르는 소리에 부왕은 눈을 크게 떴다. 아우도 이제 가래를 올릴 나이온데 간택받지 못한 처녀 중에서 한 사람과 짝을 지어주는 건 어떠신지요? 큰 왕자는 아우에게로 눈길을 돌리며 뜻밖의 제안을 했다. 좋은 생각이로구나. 부왕의 얼굴에 자상한 미소가 번졌다. 작은 왕자와 눈을 맞췄던 처녀의 경직되었던 얼굴에도 은은하게 미소가 피어났다. 큰 왕자는 아우에게 오라고 손짓했다. 작은 왕자는 형의 눈빛이 순간 비릿하게 느껴졌다. 작은 왕자는 엉거주춤한 걸음걸이로 큰 왕자 곁으로 다가갔다. 숨이 가쁘고 다리가 후들거려 눈앞에 서 있는 처녀들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 마음에 드는 처자가 있느냐?
부왕이 온화한 목소리로 물었다. 마음에 드는 처자가 있는 게냐? 재차 묻는 부왕의 목소리가 커졌다. 네. 자신도 모르게 대답이 튀어나왔다. 어느새 왕자는 왼손으로 앞에 선 처녀의 옷자락을 움켜쥐고 있었다. 작고 가늘한 왕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왕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왼손을 들어 손바닥을 펴보았다. 나도 이 손으로 중전의 옷자락을 붙잡았지. 왕은 혼잣말을 하며 주먹을 쥐었다 펴보았다. 왕에게 그 시절은 기억 저편에 봉인된 시간처럼 까마득하기만 했다. 그날 어린 왕자가 중전의 옷자락을 부여잡았던 것도 어찌 보면 살아남으려는 본능적 반응이었다. 당시 부왕과 형은 그 존재만으로도 누름돌처럼 늘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었다. 부왕이 통치했던 시기에는 남인과 서인이 벌이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끊일 날이 없었다. 3년이 멀다 하고 피해 숙청이 이루어졌지만 어린 왕자는 그 살벌한 어른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었고 이런 정변들은 괴물 같은 공포가 되어 어린 왕자를 두려움에 떨게 했다. 부왕의 피를 나누어 받았다는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게다가 형과는 모친이 다른 상황 탓에 그는 복잡한 권례 정치의 이합 집산에 늘 고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어른스러웠던 형은 어떻게든 아우를 배려하려고 했다. 그가 조금씩 철이 들자 형은 틈날 때마다 아우에게 비정한 권력의 속성을 일깨워 주려고 했다. 하지만 아우는 그런 형의 태도가 때로 불편하고 부담스러웠다. 자신의 혼례 문제만 해도 이런 상황과 연관되어 있었다. 사실 그날은 자신의 혼례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날이었다. 형의 빠른 눈치 탓에 예정이 없이 한 여인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 여인은 결국 평생을 함께해야 할 중전이 되었다. 물론 그 여인을 택했던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다. 그러나 그 선택에 형의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만일 형이 먼저 지금의 중전을 택했더라면 중전은 자신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형의 여자가 되었으리라. 이렇듯 궐은 권력의 향방에 따라 위계가 질서정연하게 정해진 세계였다. 자신의 운명이 형의 손에 달렸다는 자각이 들자 그때부터 왠지 중전에게 마음이 가지 않았다. 그렇게 왕은 혼례를 치른 당일 밤에 신방을 찾지 않았다. 마음은 깊은 곳 어딘가에서 왕비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다.